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정신 없으시죠? 예, 저도 우리 바삭팀, 우리 팀원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바삭풀, 호주 노드, 예, 그것 때문에 좀 정신없는 와중에 또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조언에 거의 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정말 잘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 나머지 10% 분들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초기 모비커도 지금 와 계세요. 이제 막 알기 시작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시다가 이게 막 청약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종이 지갑도 그새 또 구매도 하셨고, 부지런히 쫓아오시는 그 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 모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플도 그렇고 종이지갑도 그렇고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서투르셔가지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전화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안도하시면서 잘 적응하고 계세요. 뭐 그런 거 느끼면서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저희 팀원들 접수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다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우리 팀원도 계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율 10% 넘는 이 이율이 얼마나 큰 이율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심지어 본인이 4,000모 미만이신데 4,000모 이상이신 분만 지금 등록하고 지금 자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저희 팀은 내일이면 마감하는데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지금 그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큰 모비기 이율인데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아무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팀원들의 이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좀 좌충우돌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난번 작가님 방송하실 때 잠깐 보셨던 그 책입니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노구치 유키오님의 책이에요. 요 책은 일전에 제 채널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던 책이 있죠. 이 저자와 관련해서 이거죠. 요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AI와 금융의 미래라는 요 책. 그때 작가님이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을 때 제가 그러고서 이제 이분의 이제 책을 한번 좀 조회를 해봤어요. 그동안 출판하신 책이 저작 활동하신 거를 봤더니 이게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잠깐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실제로는 작가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찍 그러니까 단순 사기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아쉽게도 작가님처럼 막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때 당시 예측하시진 못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좀 잘못 보신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슨 이렇게 잠깐 뭔가 어떤 재산을 아주 잠깐 옮기기에는 안전하다. 요 정도밖에 이제 보진 못하셨던 분인데 그런 부분이야 사실은 세고 셌죠. 우리가 작가님처럼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나요? 아무튼, 근데 저는 제목이 저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봤었던 책인데 조금 실망하기도 했고, 대신 또 뭔가 남는 것도 있었고, 뭐든 다 지식이라는 게 다 그렇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때 작가님이 한번 하셨던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잠깐 해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작가님하고 일맥상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개인 주체가 다 다른데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의 깨달음을 재해석하지만 저도 또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같이 또 논하고 또 대신 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우리 모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요 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아베 신조를 욕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베 신조의 엔조 정책이 일본을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아주 한 줄로 딱 표현하면 그래요. 진짜 도발적인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굉장한 이제 극우 단체들에 의해서 막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인이 일본을 비판한 거예요. 일본은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이게 진짜 왜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정치 노름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젊은 시절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보면 좀 아쉬운데,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배우면 안 되죠. 일본이 망해라, 일본이 망해라, 이런 거 배우면 진짜 그 인생은 잘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거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본인이 잘 될 것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남이 안 되길 자꾸 바라시면 안 되는 거고, 올바른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한번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베 신조의 정책이 일본을 망쳤다라는 결론을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해줘요. 진짜 여기 밑에 보면 써 있죠. 자, 밑에 뭐라 써있네요. 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 의존한 탓에 가난해진 일본을 파헤친다. 예, 진짜 도발적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인 책인데, 이런 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막 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막 그런 의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도 스스로 뭔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일단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엔저 정책이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엔저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환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렵게 해석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달러로 무역을 하니까. 자, 미국 사람들이 일불로 예전에는 100불치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제 환율 때문에. 자, 예전에는 100불치를 살 수 있었는데, 엔저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 환율이 이제 엔화의 환율이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같은 1불로 150불치를 살 수가 같은 1불로 150엔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 수 있는 물량이 50% 늘어났죠. 같은 돈으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출량이 늘어나죠. 일본 물건 값이 그만큼 싸진 거니까. 싸졌다는 얘기는 유통되기가 쉽다는 얘기고, 그거는 당연히 수입업자들은 신나는 거죠. 일본에서 값싸게 수입해다가 열심히 팔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엔저 효과의 제일 큰 맥락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 그런 엔저 정책을 하게 됐을 때에 일본 경제가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산업 구조가 부흥을 할 수밖에 없죠. 수출이 정말 잘 되니까 기업들이 막 실적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막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이 잘 되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수출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업이익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엔저를 가버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일본 특유의 뭐냐면, 우리 과거에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거 생각나나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뭐를 본받아야 되냐면, 일본은 그런 종신고용,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업 간은 종신고용이 당연하다는
그런 식의 신조를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너는 우리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근로자는 은퇴할 때까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 직장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업무에 그 업무에 이렇게 오랜 시간 노출되니까 당연히 그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맥락의 또 하나로 뭐냐면 막 일본에 가면은 뭐 이 업체는 뭐 무언가 한 가지만 가지고 막 3대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막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간단한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봤었는데, 일본에 분필업체가 있어요. 분필. 우리 옛날 그 칠판에, 초록색 칠판에 쓰는 분필 있잖아요. 그 분필 업체가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 인수된 거? 인수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분필 업체 하나가 2대인가 3대인가를 개발을 해요. 분필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분필 시장의 상당량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분필이 성능이 지금도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좋다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강사 시절을 겪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분필을 많이 써보진 않아서 그 뭐 분필에 대한 특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지금 브랜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분필에 대해서 네이버에다 치면 아마 그런 분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후대가 없어가지고, 후대가 없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대가 끊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대대로 이어오던 분필 산업을 우리나라 사람이 막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간곡하게 나는 이 분필 산업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필을 한국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대신 이름은 바꾸지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그 일본 사람들 회사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분필 산업이 뭐 대단하다고 이걸 뭐 평생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기업의 특유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엔저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본 기업들이 이 수출이 호조가 됐을 때, 그 나라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호조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때 임금에 반영을 안 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책에서 정확히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럼 임금에 반영을 안 했느냐? 문제가 뭐냐면, 경기라는 거는 경기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를 때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있고, 그죠? 금리가 내릴 때가 있고 금리가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있는데, 문제는 이 흐름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웨이브를 치듯이 올라갈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정체되거나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쇠퇴할 때, 기업이 조금씩 이제 쇠퇴할 때, 이런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 신규 교육을 늘려가지고 새로운 무슨 막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막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그 월급을 올려가지고 그 사기를 북돋아가지고 또 다른 고부가 가치 산업을 생산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익이 극대화가 되니까 기업들이 자신 있게 막 뭔가 자기네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이익을 쌓아버린 거죠. 예. 그렇게 영업이익을 그냥 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엔저가 되어 있으니까 수출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수입할 때에는, 예전에는 100엔으로 1달러치를 사왔는데 이제부터는 150엔으로 1달러치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건이 수입된 금액이 엄청 비싸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 수입 가격이 같은 물건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이게 그 물가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임금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기업의 이익은 올랐지만 내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수입되는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소비는 점점 줄이게 되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도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물가도 안 올라요. 이게 이제 저성장 저물가가 이제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경제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들이 아주 정말 쉬운 이익 구조를 취하게 되면서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가 무언가를 기업이 잘해가지고 이익이 개선돼가지고 막 이렇게 기업 문화가 막 진취적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엔저 정책에 그냥 그 우연찮은 엔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업들이 엔저 정책이 취한 거죠. 엔저라는 그 중독에 취한 거예요. 일종의 그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문화에. 그렇게 이제 취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놓칩니다. 아베 신조가 도대체 몇 년을 했나요? 한 10여 년 했잖아요. 한 15년 이상 했죠. 물론 중간에 이제 실권도 잠깐씩은 했지만, 이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긴 맥락을 보면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일본 정치를, 일본의 모든 시스템을 관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업들이 그냥 엔저 정책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형성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일본을 망쳤다. 이 책이 주제입니다. 이 책이 주제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졌죠.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아니면 일본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같은 돈을 가지고 일본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존경을 받으면서 일본 사람이네 막 그러면서 존경을 받아. 왜냐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왜 예전에 그런 때 있어요. 일본 땅을 팔면 미국 전역을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예. 그랬었는데 참고로 이 저자가 그런 시절에 유학도 다녀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힘들어진 건데 일본이.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 여행도 다니면 막 어디 나라에 가면 일본 사람이라고 막 서양인들 막 백인 민족들 막 금발 사람들도 막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굉장히 막 우러러보고, 심지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백인들도 일본인이라고 그러면 저 친구가 저 일본인 내 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정도로, 예전에 오래전인데 진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그냥 이 책에 의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갔죠.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일본 국민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 무언가를 살려고 해도 쉽게 지출하기 힘든. 왜냐면 물가가 일본이 원체 저렴하잖아요. 물가가 장시간 동안 그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안 올라 버리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발전하면서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본인이 못 나가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나가더라도 쉽게 돈을 쓰기 힘들어지는 거고,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직격탄을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양털깎기를 당한 거죠. 진짜로. 맞잖아요. 왜냐면 엔화 약세라는 그 정책을 그렇게 길게 해버리면서 이 책에 의하면 진짜 그대로 일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있던 일본인, 그냥 중산층의 일반 일본인도 자기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15년, 20년 만에 같은 돈을 벌고 있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물건도 예전만큼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가지고 내가 좀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정치인들의 그런 엔저 정책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투표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줬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본인들에게 돌아와서 일본 국민들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을 이득을 위해서 선택했던 모든 정책들이, 모든 내의 그런 그 정치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내가 못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양털깎기 당한 거예요. 장부상의 부가 줄어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엔화가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엔을 갖고 있다 치자고요. 1억 엔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1억 엔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10억 원이면은 집을 사실 막 사기도 좀 어려운, 애중건한 금액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기준으로 하자면, 물론 이제 이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1억 엔을 갖고 있던 사람이 20년 전에 갖고 있었으면 진짜 그 큰 돈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빼고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이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뭘 사도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같은 돈을 가지고 나와도 뭔가 딱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양털깎기 당한 거죠. 국가의 정책에서 그런 중산층들이 전부 다 자신의 부가, 그러니까 사실 정리를 안 했어도 장부상에 자기 부가 다 깎여 나간 거예요. 그 부 다 어디로 갔나요? 소수에게 다 갔겠죠. 보나마나 일부 기업가들과 부패한 정치인들과 뭐 이런 데로 다 갔겠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모빅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신의 축복입니다. 신의 축복. 모빅을 모르고 비트코인만 맹신을 하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가끔가다 비빔들을 살짝 이렇게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뭐 그래서 저를 보고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그 비빔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비트코인만 알고 있어도 진짜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국가에 대항해서 이렇게 자기의 자본을 그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굉장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작가님이 진짜 그 예전에 비트코인 30만원, 40만원, 50만원 때 진짜 깨달았다는 거를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그 일본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썼던 그 아까 전에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에어웨어 금융의 미래.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물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잠깐 그 자산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안전장치, 아주 잠깐만 옮겨야 되는 안전장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은 자산을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안 좋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른 이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지식인인데도 저렇게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한테 그런 비트코인과 모빅에 대해서, 아니면 뭐 비빔들을 기준으로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진짜 이 친구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물론 모비커님들은 뭐 그 이상이죠. 예, 저 포함해서 벌써 다 부자가 됐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정도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커미먼트 가지고 진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되게 하찮은 존재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작가님의 그 가르침을 끝까지 놓지 않은, 진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후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작가님을 우러러 볼 때 금액적으로 본다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대 비트코인을 알고 전 재산을 투하해서 지금 조금씩 쪼개 쓰면서 생활하시는 분, 멋있지 않나요?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예. 그거는 뭐 아무튼 너무 멀리 갔는데, 잠깐 갑자기 책에서 너무 멀리까지 한 번에 갔는데, 뭐 제 마음이 원래 비트코인은 모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일단 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일본이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흥청망청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산업을 다시 일구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엔화가 그런 엔저 정책을 하기 전에 엔화가 강세일 때부터라도 계속해서 일본들을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일본이 결국에 망했다, 이런 내용인 거고, 얼마나 그 일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냐면, 그 이 책에 보면 204페이지에 나와요. 204페이지 나오는데, 그 IMF 보고서, 아무튼 IMF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대단한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노동자가 다 책임져야 되냐고요. 정책은 정치인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엔저 정책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메랑이 IMF 보고서라는 데서 나온다는 게 쓴소리를 정부에다 대고는 못하니까 한다는 핑계가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로 종료를 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 이렇게 지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소비세도 더 올려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비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소비세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많이 올린 편이에요. 근데 지금 10%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5%도 안 됐던 것 같아서 계속 올라왔던 건데 여기서도 지금 더 올려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산업이 침체돼가지고 경제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다 침체가 되게 되니까 그 거기에다 플러스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연금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부는 이미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이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뭐 2040년 되면 0.66명? 1인당 0.6명을 책임져야 된다.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이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본 고령화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 책을 보면 이제 그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좀 써져 있고. IMF 보고서 진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에 진짜 개혁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한테 그런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얻었더니 이제 이런 책을 보면 해석하는 방법이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뉴스를 보든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게 돌려서 해석을 해요. 그냥 이거를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IMF 보고서가 나왔으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IMF 보고서를 이딴 식으로 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거를 일본 국민들한테 지금 전가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보는 관점이. 여러분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왜 일본 노동자들이 지금 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가장들이 지금 40, 50대, 50대, 60, 70대 된 가장분들이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 일 안 해가지고 일본 망한 거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 리더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리더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문제였던 거고. 여야의 정치인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런 책을 보고서 반면교사로 미리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선택을 잘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뭐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연금 관련된 내용도 막 나와요. 막 굉장히 막 수치 막 이렇게 다 막 비교하면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수치 나와요. 진짜 여기 이 책에서 연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연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 책만 보고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는 딱히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 책에 뭐하면 연금에 대해서 이제 연금 재정을 검증하는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방식이 국가에서 하는 방식인데 실질 임금 상승률을 높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뭐 5년 뒤, 10년 뒤 받을 연금의 예측량을 높게 잡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당장 연금이 지출되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늘리지 않고 고정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예정된 양 인플레이션만큼 고정되는 건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걷어야 되는 실질 임금을 조금 높게 잡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되면서 연금을 일부러 조금씩 더 걷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좀 나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금 재정의 문제점이 자꾸 후대로 밀리거든요. 장부가 조작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서 좀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폰지 사기 이렇게 했지만 폰지 사기라고 당연히 뭐 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게 다시 한번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기자들이 그냥 좀 휘갈긴 거 그냥 잠깐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좀 깊이가 틀려가지고 그 기억에 남는 게 좀 틀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독서를 하시면은 좀 많이 느끼시게 될 거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IMF 보고서를 또 운운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부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부자들한테 이제 걷는 돈이죠. 근데 이게 진짜 정치인들이 이게 좀 이게 장난을 치는 건데 그런 부유세를 더 걷겠다고 하면 당연히 모두가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8, 9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부자는 몇 프로 안 돼요. 그 나라에 몇 프로 5% 안에 들잖아요. 그럼 나머지 표심은 1인당 1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 부자들 그 투표할 때 자체에는 부자들의 그 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서민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말장난을 치는 거죠. 부자 증세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적인 뭔가 뭐냐요? 우리 저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 지난 정권 때 막 그 부자 증세 막 이런 게 하면서 막 임대료 같은 거, 상가 임대료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고정하면 막 이렇게 막 나라에서 돈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IMF 때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 건물주가 그런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임대료 올리지 않기 이런 정책 같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호응하면 그 호응한 만큼의 그 꼭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가 함께 했으니까 국가에서 너한테 이런 보조금을 줄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사실 그거 잘 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결국엔? 결국에는 평민들한테 나온 돈입니다. 중산층에서 나온 돈이고. 그게 나라에서 어딘가 내 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이제 아웅식으로 이렇게 좀 장난을 치는 건데, 그게 지난 정권에 그게 보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은 찬양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의 이런 부유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부유세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요 내 개인의 양털 깎기를 안 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본 국민들을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일본이라고 하면 어디서 막 우르르 보고 지금 우리나라 일본은 왜 그렇게 잘 가나요? 싸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놀러 가는 것보다 부산 놀러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일본 놀러 가는 거 더 싸잖아요. 숙박비도 싸, 식사비도 싸, 뭐 다 싸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제주도 한번 가면 돈 엄청 억수로 들어가요. 우리 그 에어드랍 받으러 제주도 가셨을 때 우리 저희 일조는 대부분 다 가족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 선발대라고 해가지고 미리 다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미리 들어갔었고 그래서 막 거기서 여행했거든요. 입장료 아주 줄기차게 잘 나가더라고요. 렌트료에 뭐에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모비기 지금 가치도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물가 일본하고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 지금 고생하는 거 보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런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 정책, 엔저 그 원화를 낮추는 정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길어지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잔치를 벌인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양틀깎기 당한다는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인사이트를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되는 건데, 이런 그런 부유세라는 걸 가지고서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선거철 되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돈은 어디서 나가요? 다시 우리 이런 일반 근로자층에서 거둔 세금 가지고 다시 그 부유층 도와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좀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작가님한테서 이런 모빅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 기회이고, 진짜 깨달으신 분들은 진짜 비빔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존경은 해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지식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무슨 뭐 짝퉁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깨달으세요. 짝퉁이 맞구나. 근데 짝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제 스스로. 그러면 진짜 같잖아요, 너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작가님 표절하는 정도 레벨입니다. 아무튼 표절도 많이 표절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작가님한테 배웠다는 거에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런 책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그 큰 다양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무슨 내용이 한 가지가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에 이 책의 108페이지 보면 자본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정보처리 산업이라는 그 단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확히 보이시죠? 자본 없는 자유주의는 데이터 자본주의다. 이런 섹션이 딱 있어요. 저는 요게 조금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정보가 돈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생각 안 나세요? 저만 생각나나? 저 이거 보는 순간에 머리 땅 했는데 모빅, 비트코인 이거 데이터잖아요. 장부 데이터예요. 그냥 장부상 수치 데이터. 작가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모빅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우리 모빅이 진짜 이 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이 단락을 보고. 앞으로 느낌이 보이는데 작가님 요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왜 기업들 니네 모빅 줄겠어. 그래? 개발자 없어? 그럼 개발자도 내가 넣어줄 테니까 니네가 써. 내가 지금 모빅 가지고 월급 줘.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 이 책에서 그거를 봤어요. 자본 없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데이터 자본주의. 그리고 이것은 모빅과 연결이 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신뢰가 검증될수록 가치가 검증이 되면서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고성장을 하게 되는 사업군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임금도 고임금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전체적인 나라의 이득이 되니까 나라의 생산성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와,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 요즘에 막 별거 뭐 읽을 때마다 자꾸 모빅이 생각나고 비트코인이 생각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많이 가나요? 예.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모빅 이런 데이터가 가치를 갖는 거죠. 모빅 이런 장부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런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요 책에 이거 한번 잠깐만요. 잠깐 생각이 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책에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막 이런 거를 막 편집하고 이런 능력은 잘 없어요. 이 도표가 이 도표를 제가 커뮤니티에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요 부분 보실 때는 이 커뮤니티에 있는 요 사진을 이 그림표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인당 GDP를 OECD 평균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놓은 도표예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고요.
한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대만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은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미국이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잠깐만 보세요. 이 보이실까?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요 위에 요 회색 제 손 따라가시면 요 회색 요게 미국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은 내려가다가 왜 올라갔냐면 IT 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한국이 여기서 그동안 김치코인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뀔 수 있을 계기가 하나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김치코인이 전부 다 사기가 아닐 거니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모빅을 통해서 한국이 다시 한번 IT 강국의 그 면모를 한번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이런 그래프에서 한국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분명 여기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받아들이고 ETF 승인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 똑같이 흐름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가 모빅을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큰 시너지를 여기서 얻게 되지 않을까. 결국엔 나라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커뮤니티에다 한번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이 책이 궁금하시면 이 책은 뭐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책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도서관 같은 데 그냥 빌려서 보세요. 굉장히 가벼운 책이니까 사서 보시는 책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뭐 사서 보셔도 되고요. 예. 저는 책 자체를 이렇게 낙서하면서 보는 스타일이라 도서관 책은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절판된 작가님이 추천하신 중에 절판된 책들을 안 봅니다. 못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을 못 구하면 책을 잘 못 봐요. 이게 이렇게 그 뭐지 그 화면으로 보는 그 디지털 북으로도 잘 못 보고요. 이렇게 낙서를 잘 못 하니까 그거 잘 안 맞더라고요. 좀 구세대예요, 저도. 생각이 좀 구세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절판된 책을 구하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거는.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모두가 즐거우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모빅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굉장한 자산군에 지금 함께 몸을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금액이 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금액이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못 지킬 겁니다. 저는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저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번. 그렇지만 전 다른 자산군을 그때 구매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그냥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벌써 인생의 자유를 누렸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살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비쌌었더라도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놓쳤거든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실패를 했을까?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었지만 성공도 아니었어요. 이득은 봤지만 만족할 만한 이득도 아니었고 내가 공부했을 때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저는 얻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이런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깨우친 거를 공유하고 싶다고.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방송을 해요. 또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끈끈이처럼 딱 뭉쳐 있으면
이게 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게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작가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다는 게. 자, 보자고요. 요즘에 우리 그냥 잠깐 사담을 나누자면 비트코인 ETF에 막 다들 막 난리 치죠. 우리 저 채널 있잖아요. 비트슈아 채널. 거기도 보시면 막 그분도 막 무슨 뭐 ETF 예행 연습 뭐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죠. 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막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좋은데 다 좋은데 그만큼 이제 중앙화 되는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에서 중앙화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 중앙화라는 게 사실은 필연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모두가 원하잖아요. ETF 안 원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도 비트코인 갖고 있고 있는데,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저도 비트코인 ETF 원해요. 그럼 그게 결국엔 뭐예요? 중앙화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 비트슈아님 같은 분들도 막 ETF 여행 연습 같은 거 따지고 방송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타이틀만 잠깐 봤는데 뜨길래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모빅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여러분 그 공감 되세요? 설마 비트코인 ETF가 진행된다는 뉴스에 막 모빅을 팔고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 아니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팔고 나가세요. 그러면 예, 뭐 그분의 그 시간 선호 거기까지인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진짜로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중앙화가 되기 전에 올바른 자산군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결국은 금액이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볼륨만 커진 게 아니라요. 이제는 많은 헤지펀드들이라던가 많은 기관들이 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일부 뭐 이렇게 뭐 제3세계에 가까운 나라들이긴 하지만 중앙화폐로 법정화폐로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작가님 말씀하신 굉장히 늦었다는 표현이 진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적지 않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모빅을 한번 보세요. 모빅의 가격이 변동하는 걸 보세요. 막 진짜 몇십 프로씩 움직이죠? 올라갈 때 몇백 프로씩 움직이고, 내려갈 때 막, 나 오늘 진짜 우리 안동 사대 천재니 아침에 올렸던 영상 중에 진짜 재밌게 봤었던 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안동 사대 천재님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대학생인데 막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모빅을 많이 해가지고 에비앙물을 먹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길래 너무 웃겼는데 내 장난으로 우리 안동사대 천재님 집에다가 에비앙물을 그냥 박스로 보내버릴까? 내가 장난 삼아서 그냥 장난입니다. 진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안동사대 천재님도 장난 삼아서 얘기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재밌었는데 모빅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셨어요? 저는 뭐 영상에 이미 다 남겨놨잖아요. 전 깨달은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모빅의 가치가 난 오늘 아침에 진짜 놀랐는데 안동사에 치면 1,000원 미만일 때부터 그거를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걸 봤었나 봐요. 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에서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옆에서 통화하는 거 듣고 알았어요. 거래방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도 제주도에서도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뭐 작가님 따라서 뭔가 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거래방 들어갈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나중에 거래방 들어가서 이제 저는 손실 확정 시작한 거거든요. 뭐 거침없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진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얘기해가지고 지금 안동사대천님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부터 저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부터 해가지고 하셨다면서요. 그 친구분은 무슨 뭐 3,000원인가도 안 됐을 때부터 비트코인을 헐어서 사셨다면서 난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비트코인 헐어서 사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너무 부러워요. 근데 부러운 거는 부럽다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뭐 진짜 솔직한 거지.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수익을 그 젊은 친구가 수익을 많이 얻어서 에비앙물을 사 먹은 게 부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중앙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앙화라는 거는 POS, POW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목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런 헤지 펀드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게 볼륨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에어드롭을 받았던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모빅의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가님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비트코인이 30만원, 40만원, 50만원 때 손실을 확정하셨다고 작가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 지금 비트코인의 손실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3,950만 원을 더 손해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작가님보다. 그거 손 나가겠어요? 그분들 손 나가겠냐고. 작가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4, 50만 원 샀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시세에 비트코인에 손이 가겠냐고요. 가겠냐고요. 진짜 비트코인을 깨닫지 않으면 그거 손이 안 가요. 진짜 깨닫지 않으면 옆에 있으면. 제가 모빅을 통해서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손실 확정은 기분 좋게 얘기하면 손실 확정은 깨달음 순이에요. 이해되셨죠? 기분 나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은 안티 생길 것 같아, 저한테.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 아주 조용하게 얘기할까요? 지능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깨닫고 모빅을 깨달았으면 진짜로 이거는 깨달음 순입니다. 깨달음 순. 깨달음 순으로 모빅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모빅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줄 때 모빅 막 에어드랍 받았다고 막 쉽게 주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쉽게 주시는 만큼 모빅은 굉장히 가벼운 자산이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주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그렇게 조금씩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빅을 사서 주잖아요. 받는 사람도 그렇게 못 느껴요. 왜냐면 내가 살 때부터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살 때도 부담이 돼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 지금까지 모빅을 에어드랍 받은 걸 단 한 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나눈 모빅들은 꽤 되거든요. 싹 다 사서 나눴어요. 전부 다 샀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쉽게 주기 힘들어져요. 정말 쉽게 주기 힘들어져요. 그만큼 모빅이 귀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스스로 나에게 각인이 돼요. 모빅이 귀하다는 게. 당장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모빅을 좀 구매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모빅을 좀 거래방 가서 구매를 했어요. 하는데, 작지 않은 돈이 나가죠. 제가 웬만한 예식장에서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은사님인데 전 그 은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감히.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손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면서 전해드렸거든요. 에어드랍 안 건드리니까 무조건 손실 확정이에요. 저는 무조건 항상 손실 확정을 해야만 뭔가를 해요. 예, 무슨 뭐 다양한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말 안 하면서 조금씩 돕거든요. 저는 말하면서 자산하는 거는 굳이 제 마음하고 좀 안 맞아서 말을 안 하면서 좀 돕는 편인데, 또 그런 거 전부 다 저는 손실 확정한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요. 뭔가 자꾸 이렇게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그거를 경험을 해보세요. 이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 모빅의 가치가 달라 보이실 겁니다. 내가 손실을 확정을 조금씩 한 번씩 해보세요. 추천드릴게요. 추천. 이걸 가지고 막 전 재산을 몰아 넣어서 막 떼부자가 돼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내가 생태계에서 모빅의 위치를 직접 느끼시란 얘기예요.
내 생활 수준에서 모빅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샀을 때 그걸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 모빅을 그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에어드랍 받을 때처럼과의 기분하고는 완전 천진 차이로, 천양지차로 벌어집니다. 진짜. 저는 그 손실을 확정한 모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주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보면은 무슨 애 용돈을 저렇게 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들 용돈을 조금 주고 있는 편이에요. 적지 않게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주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귀하게 느끼면서 사니까 이 귀한 걸 애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 귀한 거를 지금 아니면 줄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 확정은 계속 누적하게 되는 거예요. 애를 줘야 되니까. 내 애한테 한 달에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줘야 되거든요. 그거 계속 사야 돼요. 그거 월급 받아가지고 사기가 쉬운 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비 가치가 옛날 가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직접 내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하게 되실 거고, 지금 이 작가님의 마지막 에어드랍 이벤트가요, 어마어마한 커미먼트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커미먼트예요. 갖고 계신 모빅, 맡겨주신 모빅이 약 10% 넘는 물량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돈 주고 지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초기 모비커가 모빅 10개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모빅이 그분 구매하시는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16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200만 원 주고 산 거 가지고 그분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10모 가지고 200만 원 주고 산 거 가지고 맡기면, 예를 들어 이자 14% 붙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14%면 28만 원 붙는 거죠. 현 시세 기준으로 28만 원이지. 200만 원치 열심히 사신 것도 힘들게 먹었는데 거기서 28만 원치 지금 당장 사서 잠그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쉬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벌써 사가지고 그만큼 더 묶었겠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5모에서 100모 정도는 개인당 그냥 늘려도 된다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게 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모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10모 맡기신 분이 그게 나중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1.3호를 더 받잖아요. 5년 뒤에 봅시다. 그 1.3호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진짜예요. 이게 손실을 확정하셨던 분들은 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해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근데 해보지 않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오늘 내일의 모빅 금액만 기대하게 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그걸 느끼지 않으면 그 생각의 한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는 제가 그 제주 이전에 과거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책, 원래 이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좀 심각하게 너무 얘기가 갔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빅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1번이라고 가정을 했었고 비트코인이 20년 전에 있었다고 가정을 했으면 내 자산이 비트코인이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너가 아니고 바로 얘들 딱 되시죠? 머리에 탁 그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책 보세요. 가벼운 책이니까 이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중간중간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 건너뛰셔도 되고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저 경제학도 아닙니다. 예, 저 경제학도 아니에요. 저 프로그래머예요. 원래 옛날. 예, 근데 뭐 지금은 완전히 딴 일 하고 있지만. 예. 뭐 이런 쪽 잘 이해, 뭐 경제 관련된 무슨 얘기 나오면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이런 책 맥락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을 머릿속에다 딱딱 주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다른 거는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작가님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다음 주 목금 정도쯤에 종이 지갑을 이제, 제출한 날이 다가온다고 하시니까, 우리 조원님들, 뭐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모비커님들, 다음 주 그 팀 물량이든 개인 물량이든 간에 다음 주에는 시간을, 어느 시간대를 비워야 된다 각오를 하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약속도 다 미루세요. 저도 지금
뭐 벌써 한 2번 말씀드렸지만 여행도 다 취소해 놓은 상태로 지금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여행 가려고. 여행 가긴 갈 것 같은데 하고 갈 거야, 하고. 아무튼 하고 갈 건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 허전함이 좀 덜해졌어요. 처음에 모비 그 넣을 때는 저 수량 제가 갖고 있는 물량에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한 99.9% 이상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냥 99.9% 넣은 것 같아요. 다 예치 들어갔거든요. 예, 다 예치 들어가고 지금 또 사야 돼요. 이제 애들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허무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년 동안 싹 사라져가지고 내 지갑이 싹 사라지고 내 휴대폰 지갑이 다 사라지고 종이 지갑 하나에 쫙 몰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 0이에요. 갑자기 그냥 그 뭔가 있었는데 다 다시 작가님이 앗아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진짜로. 그래가지고 공허해진다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서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 좀 쉴까?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꿈이죠.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5년 동안은 이렇게 방송하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믿어주시겠죠. 작가님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막 쫑알쫑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5년 뒤에 제가 다시 돌려드릴 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주에 원래 최근을 한번 또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이지갑 때문에 엄청 바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좀 뜸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다양하게 몇 번 생각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 또 생태계에 계신 분들, 또 코어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말씀도 좀 나눠보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일전에 종이지갑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제 이쪽에 이 영상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번복하겠습니다. 종이지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요. 그냥 생태계 살 수 있는 건 그냥 다 하려고요. 다 하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몰아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또 할게요. 생태계를 위해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래 봉사하든 저래 봉사하든 뭐 이래 이익을 봐서 뭘 하든 저래 이익을 봐서 뭘 하든 결국은 이익이 생기더라고요. 뭐 말씀을 이 이상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다음번 그 11월 4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로 제가 모빅 행사를 하잖아요. 에어드랍 하잖아요. 그게 공지가 되니까 모빅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허투루 진짜 쓰지 않을 거예요.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도움 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모빅 종이 지갑을 좀 샀어요. 근데 이분들이 프리미엄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앞으로 모빅 종이 지갑을 안 살 거예요. 사기 싫어졌어요. 왜냐면 정당한 금액은 드리고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차액만큼을 다 기부하시겠답니다. 다행히. 그래가지고 또 기부량이 조금 좀 생겼어요. 이실직고 다 얘기해요. 아무튼 아무튼 뭐 이게 참 작가님이 참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갖지려고 안 하니까 자꾸 뭔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늘어나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생태계가 작가님이 너무 설계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착하신 분만 계신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할 건데요. 아무튼 그 결론은 뭐냐면 종이지갑 할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중국 지갑도 나왔는데 나중에 판매할 건데요. 지금은 판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다른 우리 생태계 코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다 사셔도 돼요. 똑같은 종이 지갑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그것도 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원래는 그 우리 그 모비커스 법인 쇼핑몰 연결해 드린다는데 그거 취소. 내가 팔래요. 자폭.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도움 말씀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 시간 들여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생태계에서 그분들이 제가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도움을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은 젊잖아요. 패기 어린 젊은 친구예요. 물론 20대 친구들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60, 70대 분 어르신들에 비하면 굉장히 병아리 같이 어린 존재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이 짧고 아직도 경험을 다양하게 더 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 있고 또 그런 이런 사회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좌충우돌 혼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뭔가 제가 조직사회 안에서 막 이렇게 조언을 받고 이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듣고 보니까 아, 종이 지갑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 종이 지갑은 한참 있다 할 겁니다. 이거 에어드랍이 아니라 이거 락업이 우선이죠. 지금은 저희 조원들 다 챙겨서 저 가야 돼요. 많잖아요. 저희 조원분들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언젠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안동님이 올려주신 그 영상이 있어요. 오전에. 그거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유 한번 해드렸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런 젊은 친구들의 그 다양한 그런 노력과 생각과 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진짜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시고. 예. 아무튼 오늘 방송 굉장히 길어요. 지금 1시간 넘게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찍어야 되는데 오늘 모빙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모빙에 요즘 빠져 살아요. 예. 그래서 뭘 읽어도 모빙만 생각나고 다 모빙으로 종결이 되고 다 작가님으로 종결이 돼요. 맞잖아요. 이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책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IMF에서 한다는 얘기가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바보들 진짜 작가님 말씀 따라하면 진짜 욕 바가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차마 제가 작가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친절해야죠. 제가 작가님이 아닙니다. 저는 모빅 1조씩 몇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다 길을 생각하셔가지고 정하신 분이 중앙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POW를 가장한 POS인 상태가 여러분들에겐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가는 그 POW 했을 때보다 POS 일 때 좀 더 당연히 가속도가 붙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왜 투자해요? 비텔리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자꾸 상업적으로 잘 밀어주니까? 모빅도 똑같아요. 모빅도 뭐가 달라요, 지금은. 맞잖아요. 작가님이 중앙화된 위치에서 POS처럼 진두지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최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손실 확장해야지야. 진짜 끝이요. 오늘 영상 너무 길게 찍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구나. 이렇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보실 분만 봐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죄송하네요. 다음번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